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같은 경우는 그런 원칙을 깨버린 거죠. 만약에 미국이 성공하면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으로 가겠지만 트럼프의 의도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아마도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도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중국도 혼자서만 계속 가기는 어렵잖아요. 최근 중국의 GDP 성장 둔화, 세계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중국의 GDP는 그 이전에 비해서 못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면 올해 상반기에 5.3%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은 과거에 그러면 고도 성장을 아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였잖아요. 뭐 9%, 10% 성장, 한때 뭐 8% 지키기, 7% 지키기,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최소 뭐 7, 8% 성장한다. 거기에 비해서는 5% 성장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성장이 둔화된 걸로 보이지만 중국 경제가 커졌잖아요. 중국 경제가 거의 19조, 20조에 육박하는 거대 경제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1조일 때 10% 성장하는 거하고 지금 뭐 20조일 때 5% 성장하는 거하고는 사실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GDP 성장을 그 수치만 가지고 중국 경제가 몰락했다 이렇게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다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지금 아마 15년째 세계 제조업 1위 국가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내에다 팔든 해외에다 팔든 제조를 했으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이 중국 물건을 뭐 그게 품질이 나빠서든 아니면 최근에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 얘기하듯이 과도한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보완해서 이게 소위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의 시장을 문란하게 하고 뭐 이래서 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경제를 이끌고 왔던 내수와 수출이 잘 안 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수치적으로는 세계 제조업 1위 국가지만 과연 거기서 생산한 물건들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즘 얘기하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거잖아요. 중국이 워낙 싸게 가성비를 가지고 만드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럼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차가 자기네가 만든 차보다도 3, 40%가 싸니까 시장경제 국가들은 막을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관세라는 걸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국 경제를 세계의 성장 동력,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이런 표현을 예전에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엔진이 결국은 식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만들어서 안 사가니까 컨테이너가 이제 야적장에 쌓여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면 공장 가동이 안 될 거고, 그러면 그 공장에 취업할 사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급여를 못 받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고,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니까 내수 경기를 진작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부 한 세트로서 좀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된다면 세계 경제에도 불리한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해지다 보니까 많은 무역학자들이 이러다가 세계가 정말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통적인 자국주의 정책은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걸까요?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경제라는 거는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얽혀 있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반도체 이러면 미국의 원천 기술, 장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과 대만이 생산하는 구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만의 이제 TSMC라는 기업은 비메모리 분야, 한국의 삼성과 SK는 메모리 분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경쟁면만 부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장비가 없으면
한국과 대만 기업이 물건을 제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분야인 TSMC가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의 설계도를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메모리 설계도를 구현하는데도 SK나 삼성이 만든 메모리 칩을 이렇게 벽돌처럼 쌓아놓은 HBM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또 사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보기가 싫어서 다 자기네 나라에 와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다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나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예를 들어보면 많이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보는데, 네덜란드에 ASML이 뭐 노광 장비가 있어야 된다, 독일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나라만, 나만,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너 죽고 나 살기 방향은 이렇게 가는데, 강력한 보호주의로.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기 하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무역의 원리라는 게, 뭐 우리가 경제 원론 시간에 배우지만 뭐 차액지대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10원에 만드는데 쟤는 5원에 만드니까 그게 비교 우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5원짜리를 운송비 주고 관세 매겨서 사서 써도 8원밖에 안 되니까 저게 유리하다. 이게 비교 우위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인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같은 경우는 그런 원칙을 깨버린 거죠. 나 중심이다. 그게 이제 자기 보호무역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어서 이 글로벌에 얽혀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사실은 이제 지금 재편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성공하면 미국 중심의 밸류 체인으로 가겠지만, 트럼프의 의도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아마도 중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도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도 혼자서만 계속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어디가 혼자 가져가고 막 이러는 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미국이 완전히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고 혼자 끌고 가는 패턴으로 가는 이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도의 차이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미국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5년 혹은 10년 뒤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기회로 돌아올까요? 결국은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글로벌에 영향도 끼치지만, 사실 중국이 예전에 나홀로 성장이라고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다른 나라들이 다 경제가 어려운데 혼자 성장을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한국은 나도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무역에서는 편승 전략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서 제조를 하니까, 중국이 갑자기 그런 부품이나 중간재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중간 완성품들이. 마침 옆에 있는 한국이 그런 중간재를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데 한국의 중간재가 중국에 많이 수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나홀로 성장을 할 때 한국도 성장을 중국 옆에 있다는 이유로 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간재들을 많이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한중 교역에서 실제로 보면 80% 내외,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70% 정도로 떨어졌는데 80% 내외가 중간재예요. 이 중간재가 넘어가면 중국에서 그거를 조립을 하건 뭘 가공을 하건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수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중간재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수입 대체,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수입하던 저 제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대체하겠다. 국산화에 성공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다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한국형 기술을 극복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대중 수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의
해외 대외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라는 거는 한 나라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한국 경기도 같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도 수출 주도형 국가거든요. 수출 지향형 국가. 그러면 기존에 중국한테 수출했던 것들이 중국의 대외 수출길이 막히면서 또 그게 이제 주로 60, 70%가 중간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 소위 포션이 줄어드는 이런 이제 상황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중 간의 경제 관계는 사실 특히 무역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성보다는 경쟁성이 강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미 한 20년 된 거예요, 이 추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노동집약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서 중국 경제를 견인했지만 지금은 중국도 AI 최고급 기술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고급 하이테크 기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인데 사실은 전기차는 전자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도 많이 따라 올라온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은 협력 분야보다는 경쟁 분야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은 중국이 커지면 우리는 할 게 없을까? 그런 건 아니죠. 여전히 중국이 필요로 하는 이 틈틈이 중간 기술력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소위 문화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거대 경제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교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중앙의 눈치를 봅니다만 해당 지역별로 모든 지역이 최첨단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중국에 31개 성시가 있는데 이미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데가 거의 20개예요. 그럼 한국 같은 시장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아직 구매력은 안 되지만. 그런 소위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한국의 이런 중급 기술력, 그리고 한국이 또 가지고 있는 고급 기술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기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국은 끝났다. 더 이상 아니다. 우리가 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큰 그림에서도 경쟁 속에서도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중국의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주시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가려면 기술력이라든가 뭔가 중국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소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도 계속 갈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저렇게 어렵다는데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왜 하겠어요? 쟤네가 AI 저 분야에서는 확실히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산업에 대한 믿음감이 있어서 외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은 모든 부분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실버 산업, 바이오, 의료, 헬스 산업 이런 것들은 한국이 조금 더 일찍 그런 분야에서는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경쟁이 있지만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하이테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 하이테크 분야는 미국의 견제를 받아서 협력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양자 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 공급망 안정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직은 중국이 삼성과 SK의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 서한, 대련 이런 공장에서 이런 부분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기술력을 지금 아직까지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기술력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그다음에 캄보디아, 태국,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미중 관계 요소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새 정부의 대외 정책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미국과 중국 중에도 그걸 선택해야 됐다.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득하는데 양측의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설득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 위기설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만은 시진핑의 몰락이 공산당의 몰락은 아닙니다. 시진핑은 물러날 수 있지만 공산당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공산당 체제 시스템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의 어떤 몰락 이런 것들에 너무 물론 이제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공산당 시스템 이런 쪽의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한번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